누가 내 팀에게 소군을 뿌렸나? 새벽 3시, 세상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 하지만 부산의 한 낡은 아파트 부엌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김미주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15년. 이 부엌의 불은 그녀의 잠처럼 늘 부족했다. 그녀의 손목에는 오래 사용하여 너덜너덜해진 보호대가 감겨 있었다.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고무줄은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였지만 미주는 그것 없이는 프라이팬 하나 제대로 들 수 없었다. 후. 미주는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찜기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뽀얗게 서리가 낀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보였다. 저 너머 어딘가에서는 자신의 지난 삶이 있었지만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했다. 재벌가의 외동딸. 남들은 모두 부러워하는 그 신분을 버리고 미주는 평범한 회사원 성운의 미소 하나를 믿고 사랑을 택했다.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쓴 도피와도 같은 결혼이었다. 그러나 15년이 흐른 지금 그녀의 현실은 드라마 속 주인공이 아닌 이름 없는 식모와 다름없었다. 이번 달만 벌써 3번째 제사였다. 시할머니 제사, 작은 할아버지 제사, 그리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어떤 조상의 제사까지. 시어머니는 유난히 조상을 챙겼고 그 모든 책임은 막내 며느리인 미주의 몫이었다. 지겹지도 않나. 혼잣말이 절로 나왔다. 며칠 밤을 새워 재료를 다듬고 기름 냄새에 절어 전을 부치고 허리가 끊어질 듯 탕을 끓여도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닌 당연함이었다. 아니, 당연함이면 차라리 나았다. 시어머니는 늘 무언가 트집을 잡았다. 간이 싱겁다. 색이 곱지 않다. 정성이 부족하다. 미주는 잠시 허리를 펴고 퉁퉁 부은 손가락을 주물렀다.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렸다. 그녀의 시선은 거실 쪽으로 향했다. 남편 성우는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고 있을 것이다. 그는 늘 말했다.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나도 아기는 없어. 당신이 좀만 이해해줘. 이해. 그 단어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는 평생 모를 터였다. 다시 일이 시작됐다. 이미 부쳐놓은 동태전, 호박전, 깻잎전이 소쿠리 위에서 산을 이루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산적을 꼬치에 꿰고 나무를 묻히면 동이 틀 것이다. 미주는 멍한 눈으로 도라지와 고사리를 번갈아 보았다. 이게 내 인생인가? 끝없이 무언가를 만들고, 차리고, 치우는 삶.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렸다. 미주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마치 자신의 게으름을 꾸짖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다시 부산하게 손을 놀리기 시작했다. 새벽의 부엌은 그렇게 또 한 번 미주의 한숨과 기름 냄새로 채워져 가고 있었다. 제사 당일, 점심이 다 되어서야 큰 동서, 즉 형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화려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을 한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과장된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니, 저 왔어요. 차가 어찌나 막히던지. 손에는 유명 백화점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기름 냄새에 절어있는 미주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현관으로 달려나가 큰며느리를 반겼다. 어이구, 우리 큰애기 왔구나. 오느라 고생했다. 형님은 미주를 흘끗 보며 쇼핑백을 식탁 위에 올렸다. 어머니, 이거 백화점에서 제일 잘한다는 집 전이에요. 동서 혼자 고생하는 것 같아서 좀 사왔어요. 그러면서 미주에게 얄밉게 웃어 보였다. 동서는 손이 빨라서 좋겠다.
나는 이런 거 하라면 며칠은 꼬박 걸릴 텐데.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다. 너는 이런 허드렛일이나 하는 사람이라는 명백한 비아냥이었다. 미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난 12시간 동안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붙여낸 전들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형님이 사온 전에 포장을 뜯으며 호들갑을 떨었다. 어머, 때깔부터가 다르네. 역시 비싼 건 달라. 그러고는 미주가 정성껏 붙여 소쿠리에 담아둔 전을 흘깃보며 말했다. 예, 저건 저쪽 구석에 좀 치워놔라. 손님상에는 이걸로 올려야지. 모멸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자신의 노력이, 시간이, 정성이 백화점 쇼핑백 하나에 밀려 구석으로 치워지는 순간이었다. 미주는 말없이 소쿠리를 들었다. 그 순간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남편 성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아내의 상처받은 눈빛을 보았지만 이내 시선을 피하며 리모컨만 만지작거렸다. 또 시작이네. 그냥 좀 참지. 그의 표정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미주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집에서 자신의 편은 없었다. 항의해봤자 돌아올 것은 쪼잔하게 형님 성의를 무시한다는 타박뿐일 것이다. 그녀는 묵묵히 전이 담긴 소쿠리를 부엌 한쪽 구석,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옮겼다. 차갑게 식어가는 전이 마치 자신의 신세 같았다. 제사가 끝나고 며칠 뒤, 미주는 이번 달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관리비와 아이 학원비를 내고 나니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였다. 이상했다. 남편 성훈의 월급날은 풍반맘의 난인데. 미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성훈에게 물었다. 여보, 혹시 이번 달 월급? 성훈은 신문을 보는 척하며 대답을 피했다. 왜? 뭐 문제 있어?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성훈은 그제야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아, 그게 형사업 자금이 좀 급하다고 해서 내가 적금 깨서 좀 보태줬어. 미주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상의 한마디 없이 아이 교육비와 비상금을 위해 매달 쪼개고 쪼개 부어온 적금을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번 달은 뭘로 살아요? 미주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안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나왔다.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시끄러워? 성훈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러 바쳤다. 엄마, 미주가 형 좀 도와줬다고 난리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미주에게 향했다. 뭐? 형제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한 우애지. 그걸 가지고 네가 지금 남편을 들볼까? 아주버님이 잘 돼야 너희도 좋은 거 아니냐. 속이 그렇게 좁아서야 원. 기가 막혔다. 돕는 것은 좋지만 최소한 아내와 상의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미주가 억울한 마음에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말을 잘랐다. 그리고 너 돈 없으면 내 씀씀이나 줄여. 맨날 그렇게 꾸미지도 않고 다니니 남편이 밖으로 돌지. 미주는 자신의 차림새를 내려다보았다. 몇 년째 입어 색이 바랜 낡은 패딩 점퍼. 그 옆에 놓인 얼마 전 큰맘 먹고 샀다며 성훈이 자랑하던 번쩍이는 새 양복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자신의 비참함이 한눈에 보이는 듯했다. 이 집에서 그녀는 가족이 아니라 돈이 필요할 땐 희생해야 하고 불편할 땐 타박당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날 오후 미주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점심을 때우고 있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망설이다 받았더니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모님, 잠시 댁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드릴 물건이 있습니다. 경계심을 품고 아파트 현관으로 나간 미주의 눈앞에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회장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미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버지였다. 15년 전 성훈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집을 나온 후로 한 번도 제대로 뵙지 못한 아버지. 남자는 봉투만 전해주고는 쏜살같이 사라졌다. 미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편지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내 딸 미주야. 잘 지내느냐? 이 아비는 네가 매일 밤 눈에 밟힌다. 네가 선택한 삶이니 행복할 거라 믿으려 했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내 마음을 찢어놓는구나. 자존심 같은 건 다 버리고 이제 그만 돌아오너라. 이 아비가 살아있는 한 내 자리는 항상 여기다. 편지를 읽는 미주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돌아가고 싶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펑펑 울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것은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 하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큰소리치며 뛰쳐나온 결혼이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미주는 독백했다. 아니요. 아버지.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어떻게든 제 힘으로 버텨볼게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편지를 곱게 접었다. 그리고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침실 서랍,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앨범 사이에 편지를 숨겼다. 마치 자신의 상처와 자존심을 함께 봉인하듯.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제사 후유증과 생활비 걱정에 시달리던 미주에게 결국 탈이 났다. 그날 아침 그녀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눈앞이 핑 도는 것을 느끼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엄마, 왜 그래? 놀란 딸의 비명소리에 성훈이 방에서 뛰쳐나왔고 미주는 결국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진단명은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한 심한 몸살. 의사는 무조건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입원을 권했지만 미주는 병원비 걱정에 수액만 맞고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미주는 링거를 꽂은 채 힘없이 침대에 누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응급실인데. 수화기 너머로 성훈의 귀찮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 응급실? 왜 또? 나 지금 중요한 회의 들어가야 해서 바빠. 별거 아니면 그냥 약 타서 와.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다. 미주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아내가 쓰러져 응급실에 있다는데 회사 일이 더 중요한 남편. 기대한 자신이 바보였다. 잠시 후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미주는 혹시나 아들인 성훈에게 연락을 받고 걱정돼서 전화한 것일까 아주 작은 기대를 품고 전화를 받았다. 예, 어머니. 너 지금 어디냐? 집에 전화했더니 애가 받네. 너 쓰러졌다고? 네, 잠시 어지러워서. 병원이에요. 쯧쯧. 몸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맨날 아프다는 소리야. 그것보다 내일 아버님 생신상 준비는 다 해놨니?
아침에 미역국은 끓여야 할 거 아니야.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시어머니가 언제 그랬냐는 듯 벌떡 일어나 맨발로 뛰어나왔다. 혜진을 보자마자 입이 귀에 걸렸다. 아이고, 우리 애기. 오는 길 힘들었지? 이 더운 날에 뭐 하러 왔어? 전화하지. 어머님 뵈러 왔죠. 이거 어머님 선물. 혜진이 내민 것은 유명 백화점 쇼핑백이었다. 안에는 고급 스카프와 영양제 세트가 들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혜진의 손을 잡고 소파로 이끌었다. 돈 아깝게 이런 걸 뭐하러 사와. 마음만 받으면 되는데. 형님, 뭐해요? 동서 왔는데 시원한 것 좀 내오지 않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미연에게 향했다. 미연은 네. 어머님하고 대답하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냉장고에서 가장 좋은 과일을 꺼내 정성껏 깎아 접시에 담았다. 시원한 매실차도 함께 준비했다.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가자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혜진아, 너는 시집 와서 고생 한번 안 하고 사는 게 내 소원이다.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내 신랑 꽉 잡아놓을 테니. 호호,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이 최고예요. 최고는 무슨. 저기 있는 형님 밥만 담지 마라. 여자가 팔자가 드세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야. 미연은 못 들은 척 쟁반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혜진은 미연을 흘긋 쳐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 미소에는 동정인지 경멸인지 모를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형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희 집안일이 좀 많죠? 아니에요. 동서. 앉아요.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다시 미연을 불렀다. 예. 혜진이 좋아하는 약과랑 한과 좀 내오너라. 찬장에 있잖니. 네. 어머님. 미연이 다시 부엌으로 가자 시어머니는 혜진에게 과일을 직접 깎아 입에 넣어 주었다. 우리 혜진이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면 안 되지. 이런 건 저 형님이 다 하는 거야. 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해. 그 모습은 마치 여왕과 시녀의 모습 같았다. 미연은 찬장에서 다과를 꺼내 접시에 담으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똑같은 며느리인데 어째서 이렇게 다를까? 초혼과 재혼이라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드는 이 현실이 기가 막혔다. 다과상을 내가자. 혜진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어머님, 저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가요. 한 2주 정도? 그래서 미리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머, 그래? 잘 다녀와라.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많이 보고. 요즘은 여자도 그렇게 훨훨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해. 누구처럼 부엌에만 처박혀서 사는 건 미련한 짓이고. 시어머니의 말은 또다시 미연을 향한 가시가 되어 날아왔다. 미연은 묵묵히 서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 혜진이 자랑하는 유럽 여행, 명품 쇼핑, 고급 레스토랑 이야기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들렸다. 혜진이 돌아갈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며 아쉬워했다. 조심히 가고 또 놀러와. 올 때 빈손으로 와도 돼. 내 얼굴 보는 게 선물이지. 문이 닫히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었다. 거실로 돌아온 그녀는 미연이 차려놓은 다과상을 보며 혀를 찼다. 넌 제 밥만이라도 좀 닮아봐라. 어디서 복을 타고난 건지. 소레니 브레베테 오마이와 쯔뜨.
하루 종일 이어지는 비교와 차별. 미연은 아무 말 없이 혜진이 남기고 간 찻잔과 접시를 치웠다. 설거지를 하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거칠고 못생긴 손. 화려한 네일아트를 한 혜진의 희고 고운 손이 떠올랐다. 같은 여자인데, 같은 며느리인데, 어째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소외감과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미연은 흐르는 물에 눈물을 감췄다. 그날 밤, 미연은 잠든 딸 지민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다. 거실에서는 남편 진수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미연은 그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여보. 응? 왜? 진수는 게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오늘 동서 왔었어요. 아, 혜진 씨? 엄마한테 들었어. 유럽 여행 간다고. 네. 어머님이 오늘도 저랑 동서랑 비교하시면서 미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진수는 그제야 게임을 멈추고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귀찮음이 역력했다. 또 그 소리야? 엄마가 원래 그러시는 거 알잖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당신만 피곤해. 알아요. 아는데 오늘은 너무 심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저를 중고라고 부르고 동서 앞에서는 하녀 취급하고 나도 사람인데 너무 비참해요. 미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는 대신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다. 어머니가 옛날 분이라 그래. 재혼에 대한 편견이 있으셔서 그런 거니까 당신이 좀 참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야. 또 참으라는 말이었다. 미연은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결혼 생활 5년 내내 진수는 늘 똑같았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언제나 상황을 회피하려 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기보다는 아내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인내를 강요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5년을 참았어요. 그런데 조금도 나아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럼 어떡하라고? 내가 엄마랑 싸우기라도 할까? 그럼 이 집안 풍비박산나. 당신 그거 원해? 그냥 당신이 조금만 더 숙이고 들어가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거잖아. 진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그는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듯 보였다. 미연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남편마저도 결국은 시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보듬어 줄 사람은 없었다. 깊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더 이상 남편과 대화를 이어갈 힘도 없었다. 미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향했다. 어디가? 바람 좀 쐬고요. 차가운 밤 공기가 눈물로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다. 베란다 창문에 기댄 채 미연은 소리 죽여 울었다. 깜깜한 아파트 단지의 야경이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 행복한 가정이 얼마나 많을까? 왜 자신만 이렇게 어둡고 외로운 터널을 걷고 있는 걸까? 전 남편에게서 도망쳤을 때도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다. 그때는 딸 지민을 지켜야 한다는 희망이라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거라 믿었던 남편마저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시댁이라는 성 안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고독, 뼈를 깎는 듯한 외로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진수는 아내가 베란다에서 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와 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애써 아내의 슬픔을 외면할 뿐이었다. 미연은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 결혼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후회와 원망이 뒤섞인 채 깊은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며칠 뒤 초인종 소리의 현관으로 나가보니 택배 기사가 커다란 스티로폼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발신인은 김복순, 친정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미연의 얼굴에 반가운 미소가 번졌다. 감사합니다. 상자를 받아드는데 묵직했다. 어머니가 시골에서 직접 농사 지은 것들로 이것저것 챙겨보낸 것이 분명했다. 미연은 상자를 부엌으로 가져와 칼로 테이프를 뜯었다. 아니나 다를까. 상자 안에는 흙이 묻은 고구마와 감자, 직접 짠 들기름, 그리고 정성껏 담근 김치와 밑반찬들이 가득했다. 어휴, 이걸 다 언제 보내셨대? 미연은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며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허리가 아프다면서도 딸과 사위, 그리고 하나뿐인 외손녀 지민을 위해 밭에 나갔을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가슴 한쪽이 찡해져 왔다. 그때 거실에서 TV를 보던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어슬렁거리며 나왔다. 웬 소란이야? 그건 또 뭐냐? 아, 친정 엄마가 반찬 좀 보내셨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스티로폼 상자를 발로 툭 차며 말했다. 이게 어디라고 함부로 이런 걸 들여놔. 저 집안 음식은 재수 없어서 입에도 대기 싫으니 당장 갖다 버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희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 보내신 건데. 정성은 무슨.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집안에서 만든 음식이 뻔하지. 어디서 이상한 거라도 넣었을지 어떻게 알아? 우리 진수 저런 거 먹고 탈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다. 미연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어머니의 정성을 쓰레기 취급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상자를 끌어안듯 지키며 말했다. 못 버려요. 이건 제가 먹을 거예요. 뭐?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인연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시어머니가 손을 치켜드는 순간 미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아픔은 없었다. 미연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시어머니는 미연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다가 내년 맘대로 해봐라. 소리치고는 거실로 획 돌아가 버렸다. 미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때 상자 구석에서 비닐에 싼 무언가가 손에 잡혔다. 꺼내보니 꼬깃꼬깃하게 접은 돈 5만 원과 낡고 색바랜 내복 한 벌이었다. 내복과 함께 작은 메모지가 떨어졌다. 사랑하는 내 딸 미연아. 날이 추워진다. 밥 잘 챙겨 먹고 이 내복이라도 입고 따뜻하게 지내거라. 엄마는 늘 내 편이다. 사랑한다. 삐뚤빼뚤한 어머니의 글씨를 보는 순간 미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오열했다. 낡은 내복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이 내복 한 벌이 꼬깃꼬깃한 5만 원이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 더 귀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중고라 불러도 어머니만은 언제나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이 사무치게 와 닿았다. 미주는 흐르는 찬물에 손을 갖다 댔다. 화끈거리는 손등보다 마음이 더 아렸다. 이 넓은 집에 아픈 자신을 돌아봐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녀는 수도꼭지를 잠갔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부엌 속에서 미주의 내면에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저녁이 되고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미주가 며칠 밤낮으로 준비한 음식들이 제사상에 가득 차려졌다. 모두가 상 앞에 모여 절을 하려는 순간이었다. 미주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는 허리에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던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저 오늘부로 이 집 귀신 안 합니다.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당황한 시어머니가 지금 제사상 앞에서 무슨 망측한 소리야. 라며 소리쳤다. 그러고는 밥상을 치우라는 듯 미주에게 턱짓했다. 그 순간 미주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제사상 한가운데 놓여있던 탕국 그릇을 집어들어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사기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정갈하게 차려졌던 제사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친척들은 경악했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미주는 그 지옥 같은 풍경의 한가운데에 처음으로 허리를 꼿꼿이 편 채 서 있었다. 김미주, 네가 지금 미쳤구나. 시어머니의 고함이 터져 나왔지만 미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는 멍하니 서 있는 남편 성훈의 얼굴에 그것을 던졌다. 하얀 종이들이 바닥으로 흩날렸다. 이혼 서류였다. 이혼해요. 당신이랑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이랑 당장. 성훈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미주야, 너 왜 이래? 제사상 앞에서. 제사? 미주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죽어가는데 죽은 조상이 그렇게 중요해요? 당신이 어머니한테 효자 노릇하는 동안 나는 여기서 숨 막혀 죽어가고 있었다고.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람. 막내 며느리가 단단히 독을 품었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미주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저런 며느리는 우리 집에 둘 수 없다. 당장 썩 나가.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소리를 등 뒤로 하고 미주는 맨몸으로 집을 나섰다. 입고 있던 옷과 작은 핸드백이 전부였다. 15년의 세월을 바친 집이었지만 미련은 없었다. 오히려 후련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무작정 걸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친정으로 돌아가기엔 아직 스스로가 용납되지 않았다. 결국 그녀가 향한 곳은 24시간 찜질방이었다. 시끄럽고 불편한 잠자리였지만 그 어떤 날보다 마음은 편안했다. 하지만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자 딸 수진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엄마 없이 혼자 그 아수라장 속에서 얼마나 놀랐을까. 딸을 두고 나온 것이 마음에 걸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미주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친정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했다. 조금만 더 내 힘으로 버텨보자.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덮었다.
아직은 아버지에게 기댈 때가 아니었다. 한편 미주가 나간 시댁은 난리가 났다. 하지만 성훈과 시댁 식구들의 생각은 아니랬다. 갈 데도 없는 주제에 어딜 가겠어. 며칠 찜질방 전전하다가 돈 떨어지면 제 발로 기어들어와서 싹싹 빌게 뻔하지. 시어머니의 말에 성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엄마. 미주 걔 성격에 수진이 두고 오래 못 버텨. 좀 있으면 들어올 거야. 그들은 미주의 15년 헌신을 그녀의 인내를 갈 곳 없는 처지 때문이라고 멋대로 판단했다. 부엌 싱크대에는 제사 때 사용한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형님은 그걸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니, 저건 어떡해요?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냅둬라. 미주 오면 시키면 되지. 그들에게 미주는 여전히 돌아와서 굳은 일을 해야 할 사람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미주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오만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이 텅 빈 부엌의 풍경과 겹쳐졌다. 미주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시댁의 일상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집안은 쓰레기장으로 변해갔고 냉장고에서는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미주가 늘 채워놓던 밑반찬들은 바닥난 지 오래였다. 시어머니가 큰맘 먹고 밥을 하려다 냄비를 새까맣게 태워 먹었고 성우는 매일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다. 견디다 못한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다음 제사부터는 그냥 음식 배달시키면 안 돼요? 요즘 잘 나오던데. 그 말에 시어머니가 폭발했다. 뭐, 우리 집안 제사를 어떻게 그런 근본 없는 음식으로 치른단 말이냐. 네가 정 그러면 동서 대신 네가 와서 하든가. 제가 왜요? 어머니 며느리가 저 혼자예요? 막내 동서가 해야 할 일이지. 고성이 오가며 두 사람은 대판 싸웠다. 미주 한 사람이 빠졌을 뿐인데 평화로워 보였던 가족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들의 평화는 미주의 희생 위에 세워진 신기루에 불과했다. 같은 시각 미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찜질방 생활을 청산하고 모아두었던 비상금으로 허름한 단칸방을 구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장기였던 음식 솜씨를 살려 동네의 작은 반찬 가게에 취직했다. 이른 아침에 출근해 하루 종일 나무를 묻히고 조림을 만드는 고된 일이었지만 미주의 얼굴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었고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손님들의 칭찬에 보람을 느꼈다. 퇴근 후 돌아온 좁은 단칸방은 비록 초라했지만 그곳은 온전히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상처를 주거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안전한 그녀만의 성이었다. 미주가 돌아오지 않자 초조해진 성우는 수소문 끝에 그녀가 일하는 반찬 가게를 알아냈다. 그는 다짜고짜 가게로 쳐들어와 미주의 팔목을 잡아 끌며 행패를 부렸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애 엄마가 집 나가서 이런 데서 일하고 무책임하게. 미주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이거나 당신이 여기 왜 와? 왜 와? 내가 당신 남편인데 당장 집으로 가자. 엄마도 너 찾으셔. 집? 거기가 내 집이었던 적이 있기는 했어? 그리고 어머니는 내가 아니라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겠지. 미주의 싸늘한 눈빛에 성우는 당황했다. 늘 순종적이고 미안해하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당신이 이렇게 고집부리면 수진이는 어떡하라고. 애 생각은 안 해? 수진이 생각했으면 당신이 이러면 안 되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 부를 거야. 스토킹으로. 미주는 단호하게 경고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성우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아직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이 미주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미주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시댁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딸 수진이를 볼모로 미주를 협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성운을 통해 소송장이 날아왔다. 양육권 변경 신청이었다. 판사 앞에서 말해. 집 나간 엄마랑 안정적인 아빠랑 애가 누구랑 사는 게 행복할지. 빈털터리인 내가 애를 어떻게 키우냐. 성운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미주는 흔들렸다. 딸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지금이라도 친정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할까. 수없이 갈등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온전히 나의 싸움이다. 아버지의 힘을 빌리는 순간, 지난 15년의 내 삶은 정말로 실패가 되어버린다. 미주는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다. 반드시 내 힘으로 수진이를 되찾을 거야. 그녀는 작은 단칸방에서 거대한 시댁과의 외로운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시어머니는 더러운 방법을 사용했다. 동네방네 미주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것이다. 우리 막내 며느리가 글쎄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지 뭐야. 반찬 가게 사장이랑 눈이 맞았다나 봐. 애까지 버리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나갔다. 미주는 억울함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 가게에 찾아와 수군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장사에도 타격이 갔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사모님, 힘내세요. 저희는 사모님 그런 분 아닌 거 알아요. 매일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는데 그런 헛소문 믿는 사람 없어요. 가게 단골 손님들이 오히려 미주의 편이 되어 그녀를 위로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미주의 성실함을 변호해 주었다. 미주는 따뜻한 이웃의 정에 큰 감동과 용기를 얻었다. 세상이 온통적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어느 날 퇴근길, 낯익은 검은 세단 한 대가 미주의 단칸방 골목 앞에 서 있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예전에 아버지의 편지를 전해주었던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알고 계셨군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저희 그룹 법무팀이 사모님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에 미주는 울컥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제 힘으로 먼저 부딪혀보고 싶습니다. 정말 안 될 때, 그때 부탁드릴게요. 비서실장은 미주의 강단 있는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사모님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차에 올라 조용히 사라졌다. 미주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돌아갈 최후의 보루가 있음을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의 첫 번째 기일이 다가왔다. 미주에게 시아버지는 시댁 식구들 중 유일하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던 분이었다. 애쓴다. 막내야.
무심하게 던지는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곤 했다. 그래서 미주는 마음이 복잡했다. 리에는 그들의 싸움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듣고 있었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몸에서 빠져나간 것 같았다. 수치심이 온몸을 올감했다.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 부엌을 나갔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텅 빈 복도를 걸으며 리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정말로 이 손이 그렇게 더러운 걸까?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가 미친 듯이 손을 씻기 시작했다. 비누칠을 하고 또 해도 더러운 손이라는 말이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 모든 광경을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며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 시아버지 김진태였다. 딸 민경이 리엔의 손을 쳐내는 순간 그의 손에 들려있던 신문지가 미세하게 구겨졌다. 아내 박 여사가 아들 민준을 막아서며 며느리를 탓하는 말을 내뱉었을 때 그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무심하거나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와 깊은 회의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신문을 접어 탁자 위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묵묵히 현관으로 걸어나갔다. 여보, 어디 가세요? 박 여사가 물었지만 그는 대답 없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집안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김진태는 아파트 현관 앞 벤치에 앉아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고 그는 깊게 담배 연기를 빨아들였다가 허공으로 길게 내뿜었다. 하얀 담배 연기가 싸늘한 가을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후. 그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며느리가 당하는 모욕? 그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들? 아니면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아내와 딸? 어쩌면 그는 그 모든 것 너머에 있는 자기 자신의 비겁함을 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이 잘못된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는가? 침묵이 과연 최선인가? 하지만 수십 년간 굳어진 그의 성격과 아내와의 관계는 그가 쉽게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었다. 한참을 담배만 태우던 그의 귓가에 조금 전 며느리가 들었던 말이 맴돌았다. 더러운 손. 그 말이 이상하게 그의 마음에 무겁게 박혔다. 그는 자신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왔다. 그렇다면 저 안, 집안을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며느리의 손은 왜 더러워야 하는가? 그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담배를 비벼 끈 그는 고개를 들어 잿빛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도 하늘처럼 온통 잿빛이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다. 화장실에서 한참이나 마음을 추스르고 나온 리에는 더 이상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자신의 도리를 다하고 싶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는 동안 리에는 베란다 구석에서 몰래 과일을 깎기 시작했다. 제사상에 올리고 남은 사과와 배였다. 손님들이 드실 수 있도록 정성껏 깎아 예쁘게 모양을 내고 싶었다. 더러운 손이라는 말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는 애써 그 생각을 지우려 노력했다.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자신은 정말로 이 집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과일을 깎아
하얀 접시에 보기 좋게 담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저 과일 좀 드세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마침 TV에서 재미있는 드라마가 시작된 참이었다. 박 여사와 민경은 TV에 코를 밟고 있었다. 잠시 후 드라마가 끝나고 광고가 나오는 시간이 되어서야 민경의 시선이 과일 접시로 향했다. 어머, 이건 또 누가 이렇게 깎아놨어? 민경은 과일을 하나 집어들더니 이리저리 뜯어보며 말했다. 깎아놓은 모양새하고는 촌스럽게 누가 요즘 이렇게 깎아먹니?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맛도 보지 않은 채 들고 있던 과일을 접시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았다. 그리고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만졌다는 듯 손을 탁탁 털며 접시를 한쪽으로 쓱 밀어버렸다. 리에는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서서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작은 노력마저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정성은 촌스러운 모양새가 되어 한쪽으로 밀려났다. 무력감이 온몸을 덮쳤다. 이 집에서는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틀렸고 부족하며 촌스러운 것이었다.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리에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았다. 창밖은 아직 환한 대낮이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집안은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의 반가운 인사와 웃음소리로 활기가 넘쳤다. 하지만 그 활기 속에서 리에는 더욱더 작아질 뿐이었다. 시어머니 박 여사와 시누이 민경의 태도는 친척들 앞에서 더욱 가관이 되었다. 그들은 리엔을 가족의 일원으로 소개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작은 어머니가 주방을 두리번거리며 일하고 있는 리엔을 보고 물었다. 어머님, 저기 저 아가씨는 누구예요? 새로 들인 도우미 아주머니인가? 그 질문에 박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고, 아니에요. 동서. 우리 민준이가 데려온 애예요. 베트남에서 왔는데 아직 한국말도 서툴고 아는 게 없어서 그냥 집에서 일이나 좀 배우라고 시키고 있어요. 마치 리엔이 며느리가 아니라 신원불명의 불쌍한 외국인을 거두어 준 것처럼 말했다. 그 말에 친척들은 아이고, 보살이시네. 형님이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라며 박 여사를 치켜 세웠다. 민경 역시 거들었다. 고모, 쟤한테는 말 시키지 마세요. 말도 잘 못 알아들어서 답답하기만 해요. 그냥 우리 집에서 일 봐주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들은 리엔이 바로 옆에서 다 듣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들으라는 듯이 더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다. 리엔은 공개적인 망신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고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친척들은 정말로 리엔을 집안의 하녀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아가씨, 물 좀 떠다 줘. 거기, 잿더리 좀 비워. 리에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너덜너덜해진 상태였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도 분노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텅 빈 껍데기만 남아 기계처럼 움직일 뿐이었다. 극도의 모멸감 속에서 그녀의 자아는 완전히 해체되고 있었다. 리엔이
친척들 사이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동안 남편 민주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못했다. 수많은 친척 어른들의 시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어머니 박 여사의 싸늘한 눈빛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여기서 아내의 편을 들었다가는 집안의 화목을 깨는 못난 아들이 될 것이고 제사 분위기를 망친 불효자로 낙인 찍힐 것이 뻔했다. 그 순간의 용기를 내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다. 리에는 자신을 외면하는 남편의 옆모습을 보았다. 그는 애써 친척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며 이 상황을 피하고 있었다. 그의 턱선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가 얼마나 갈등하고 있는지 리에는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실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어야 할 단 한 사람이 침묵하고 있었다. 그 침묵은 리엔에게 1000개의 비수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다. 배신감과 절망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앗아갔다. 리엔은 더 이상 남편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그녀의 뜨거운 뺨을 식혀주었다. 아파트 뒤편의 작은 화단에 쪼그려 앉은 리에는 텅 빈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녀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제 이 집에는 그 누구도, 심지어 남편조차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세상에 홀로 던져진 외톨이였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흘러내리는 눈물만이 지금 자신이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 같았다. 밤늦게 제사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음복 시간과 손님 맞이까지 마무리되었다. 친척들은 돌아가면서 남은 제사 음식을 싸가기 바빴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인심 좋은 안주인 행세를 하며 이것저것 푸짐하게 챙겨주었다. 동서, 이전 맛있었죠? 더 싸가요. 조카, 갈비찜 좋아하더라. 이거 가져가서 내일 또 먹어. 집안에 남아있던 음식들은 순식간에 동이 났다. 소란스러웠던 집이 조용해지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 리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갔다. 아침부터 굶다시피 일했기에 배가 너무 고팠다. 남은 음식이라도 조금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엌에는 텅 빈 그릇들만 뒹굴고 있었다. 리엔이 먹을 음식은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머니, 혹시 먹을 것 좀. 리엔이 조심스럽게 묻자 설거지를 하던 박 여사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남은 게 어디 있어? 제사 음식은 복 나간다고 남기는 거 아니야. 다들 싸가고 없으니 배고프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든지. 리에는 할 말을 잃었다. 하루 종일 제사를 위해 일한 사람은 자신인데 정작 자신을 위한 몫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다. 기본적인 식사조차 챙겨주지 않는 비정함에 리에는 몸서리를 쳤다. 배고픔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는 라면을 끓일 기력조차 없었다. 그저 싱크대로 가 찬물을 한 컵 가득 따라 마셨다. 차가운 물이 빈속을 채웠지만 마음의 허기는 조금도 달래지지 않았다. 오히려 위가 쓰려오는 것 같았다. 민주는 그제야 아내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장볼 목록을 읊으며 덧붙였다. 하지만 장볼 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장볼 돈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며느리가 그 정도 센스도 없어? 결국 제사 비용은 고스란히 미연의 몫이 되었다. 진수의 월급은 시어머니가 관리했고 미연에게는 빠듯한 생활비만 주어졌다. 대제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연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다. 미연은 고민 끝에 시댁의 장남인 아주버님, 즉 진수의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주버님, 안녕하세요. 저 미연이에요. 재수씨, 웬일이야? 다름이 아니라 내일 모레가 할아버님 제사잖아요. 장을 봐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아주버님이 장남이시니 조금 보태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그거. 원래 그런 건 막내 동생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도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우리는 바빠서 몸만 갈 테니까. 재수 씨가 알아서 좀 해. 뭘 그런 걸 가지고 전화를 하고 그래. 그래도 아주버님. 끊는다. 바쁘다.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다. 미연은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뻔뻔한 형님의 태도에 기가 막혔다. 장남의 의무와 책임은 회피한 채 모든 부담을 막내 며느리에게 떠넘기는 이기심에 치가 떨렸다. 이제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미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통장을 꺼냈다. 딸 지민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다. 미연이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지민의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다. 지민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미연은 통장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은행으로 가 딸의 미래를 위해 모아둔 돈을 깨서 제사장을 봐야 했다. 시장에 가서 최고급 한우, 제주산 옥돔, 탐스러운 과일들을 사면서도 미연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이 돈은 조상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허영심과 형님의 이기심을 채우는 데 쓰이는 것 같아 씁쓸했다. 양손 가득 무거운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연은 텅 빈 통장 잔고를 떠올리며 가슴 아파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해도 이 집에서 돌아오는 것은 착취와 무시뿐이었다. 그녀는 또다시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져야 했다. 대제사를 며칠 앞둔 날은 공교롭게도 시아버지의 생신이었다. 미연은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에게 드릴 선물을 직접 준비했다. 비싼 선물은 살 형편이 안 됐기에 그녀는 밤잠을 줄여가며 직접 목도리를 떴다. 시아버지가 평소 목이 차다는 말을 했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뜬 목도리였다. 서툰 솜씨였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최고급 털실을 사용했다. 미연은 예쁘게 포장한 목도리를 들고 시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약소하지만 제가 직접 뜬 목도리예요. 날이 추운데 따뜻하게 하고 다니세요. 시아버지는 미연이 내민 선물을 건성으로 받아들었다. 그는 목도리를 한번 만져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털실이 왜 이렇게 까슬거려? 이런 걸 어떻게 하고 다녀? 사람이 성의가 없어. 성의가. 그러고는 목도리를 거실 바닥에 휙 던져버렸다. 미연의 정성이 담긴 선물이 구겨진 채 바닥을 뒹굴었다. 미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동서 혜진이 들어왔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혜진은 애교 넘치는 목소리와 함께 고급 백화점 쇼핑백을 내밀었다. 안에는 현금 봉투와 최신형 안마기가 들어있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다. 아이고, 우리 막내딸 왔구나.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돈 아깝게. 아니에요, 아버님. 늘 저희 생각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다. 역시 우리 혜진이가 최고야. 센스가 넘친다니까. 누구처럼 저런 쓸모없는 털 뭉치나 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지. 시부모의 입이 귀에 걸렸다. 그들은 혜진을 소파 상석에 앉히고 과일을 내오라며 미연을 부려먹었다. 미연은 바닥에 던져진 자신의 목도리를 조용히 주워들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자신의 진심과 정성이 이렇게까지 하찮게 쓰레기처럼 취급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모멸감을 느꼈다. 그녀는 목도리를 들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서랍 깊숙한 곳에 목도리를 넣으며 그녀는 다짐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리라. 정성을 다하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녀의 마음의 문이 소리 없이 닫히는 순간이었다. 짓밟힌 정성은 그녀의 가슴에 또 하나의 깊은 상처로 남았다. 시아버지 생신 다음 날, 진수는 회사에 급한 일이 마무리되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아내가 며칠째 몸이 안 좋아 보여 마음이 쓰였던 터라 그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현관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순간 집안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년아, 내가 어제 그 목도리 당장 내다 버리라고 했지. 그걸 왜 아직도 가지고 있어? 재수없게. 진수는 깜짝 놀라 하던 행동을 멈추고 현관문에 귀를 기울였다. 미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그래도 제가 아버님 생각해서 밤새 뜬 건데. 어떻게 버려요? 뭐? 네가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냐? 어디서 굴러먹다 온 게 감히 이 집안 어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내년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진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급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멈췄다. 어머니가 미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있었다. 미연은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며 용서를 빌고 있었다. 어디서 이런 천한 걸 며느리라고 들여와서는. 집안 망신이야. 망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진수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자 화들짝 놀라며 미연의 머리채를 놓았다. 미연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다. 네가 왜 벌써 와?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진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내와 당황한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동안 아내가 했던 모든 말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아니, 오히려 축소해서 말했던 것임을 깨달았다. 아내가 이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그 지옥 같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어머니, 어떻게 아내한테 손을 댈 수가 있어요? 전현이 먼저 나한테 대들었어. 버리라는 걸 안 버리고. 고작 목도리 때문에.
아내가 아버님 생각해서 밤새 만든 그 목도리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어머니는 사람이십니까? 진수의 고함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수는 어머니를 향한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보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미연에게 다가갔다. 여보, 괜찮아? 일어나 봐. 그는 미연을 부축해 일으켰다. 미연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진수는 아내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기 전 그는 싸늘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했다. 오늘 일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진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어머니와 등지고 아내의 옆을 지켰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심하고 이기적인 남편이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아들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진수는 어머니와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어머니 역시 아들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이미 골마버린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진수는 밤마다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며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헬쑥해진 아내의 얼굴, 잠결에도 끙끙 앓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무관심 때문인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어느 날 밤, 미연이 약을 먹고 일찍 잠든 사이, 진수는 서재에서 필요한 서류를 찾고 있었다. 서랍 깊숙한 곳을 뒤지다가 손에 낯선 노트 한 권이 잡혔다. 낮고 손때 묻은 평범한 대학 노트였다. 호기심에 노트를 펼친 순간 진수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아내의 일기장이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곳에서의 하루하루를 기록한다. 언젠가 내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지난 5년간 아내가 겪어온 수모와 고통,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X월 X일. 오늘 어머님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중고라고 불렀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괜찮다. 지민이를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것도 참을 수 있다. X월 X일. 신우이가 와서 지민이 학원비를 빼앗아갔다. 내가 밤새 설거지해서 번 돈인데 기생충이라는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는다. 진수 씨는 이 사실을 알까? 말할 수 없다.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X월 X일. 제사 음식을 만들다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내 정성도, 내 시간도 함께 버려졌다. 이 집에서 나는 과연 사람일까? X월 X일. 어머님이 지민이에게 남의 씨라고 했다. 처음으로 대들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내가 참으면 지민이가 상처받지 않을 테니까. 엄마가 미안해. 지민아. 일기장을 읽어 내려갈수록 진수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아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그 깊은 절망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마지막 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X월 X일. 몸이 너무 아프다. 병원에서는 쉬라고 하는데 쉴 수가 없다. 이대로 사라져버리면 모든 게 편해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하지만 안 된다. 나에게는 지민이가 있다. 내 목숨 같은 딸.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